이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시간이 조용히 나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 버린 것만 같은 느낌. 익숙했던 내 얼굴이 이제는 어딘가 낯설게만 느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고, 예전처럼 믿었던 내 몸조차 이제는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이 들미란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며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싸움의 대상이 노화 자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진짜 싸움은 변화에 저항하려는 우리의 마음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자연의 흐름에 맞서 싸울 때 생긴다고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함의 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순간을 붙잡으려 애쓰며 결국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요. 오늘은 여러분께 노화에 대한 5가지 불교적 통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진실들은 쓰라린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자유롭고 아름답기까지 한 지혜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이 들면 더 이상 상실이 아니라 더 깊고 더 풍부한 삶으로의 펼쳐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번, 당신은 생각보다 빨리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야기들을 쌓아갑니다. 때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게 남겨지길,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세운 경력 애정을 담아 가꿨던 집 온 마음으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조차도 세월이 흐르면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처음 이 진실을 마주할 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그러나 세상은 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은 바빠지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몰두하며 결국 세상은 조용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마치 우리가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진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석가는 무아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 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 자취는 다시 큰 생명의 흐름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니 기억되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 근교의 깊은 산사에 정명수 스님이라는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롭고 인자한 분으로 기억했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받기 위해 산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언젠가 스님께서 돌아가시면 아무도 스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건 슬프지 않으신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산사 옆을 흐르는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자네 어제 이 강에 흐르던 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겠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물은 흘러가 버렸지. 하지만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 않나. 그 순간 젊은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낸
따뜻한 물결이라는 사실을. 이름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은 삶의 흐름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누군가를 적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집니다. 어느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불을 밝히면서도 자기 불빛을 잃지 않는다. 오늘 당신이 나누는 친절과 지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에 남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모든 선생님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지 않나요?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 인생의 전환점에서 건네받은 조언, 낯선 이의 사려 깊은 친절. 그 이름들은 희미해질 수 있어도 그 영향력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본질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기억되기 위한 삶이라는 무거운 짐은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을 잘 사는 것,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노화란 결국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이 흘러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을 적셔주었는가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 목마른 이를 적셨고 지친 이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2번, 몸은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되어주세요. 한때는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던 다리가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엔 마음만 먹으면 움직였던 몸이 이제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매일같이 작은 통증으로 말합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아. 이 변화는 때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끼고 믿었던 내 몸이 나를 떠나는 것 같은 외로움.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이 몸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지요.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음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전의 나를 붙잡고 변화하는 현실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어쩌면 평온으로 가는 길은 모든 것을 지키려는 애씀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원수도 장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유년에 뛰노는 순간부터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고난까지 당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존재. 병을 이겨내고 피로를 견디고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져온 그 몸을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잘 늙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잘 돌보는 일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고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며 필요할 땐 쉬어주는 것. 몸을 고장난 기계처럼 대하기보다 세월을 함께 견딘 지혜로운 벗처럼 존중해 주세요. 강원도 오대산의 한 절에서 정현수 스님은 말년에 접어들며 매일의 수행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물동이를 강가에서 절까지 혼자 옮겼지만 이제는 팔에 힘이 빠지고 움직일수록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스승인 원노 스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에야 어떤 일도 거뜬히 해냈는데 왜 이제는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원노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금이 간 옹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항아리는 예전엔 물을 가득 담았지. 지금은 틈이 생겨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네. 그렇다고 이 항아리가 쓸모없어진 걸까?
정현수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물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새어나가는 물은 땅을 적시고 생명을 키우지. 항아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단다. 스님의 말에 정현수 스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몸도 마찬가지구나. 예전의 모습은 아닐지언정 여전히 누군가를 적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걸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전처럼 달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힘에 붙일지 몰라도 사랑과 지혜는 여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릴지라도 그 손은 여전히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지켜준 몸, 병든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몸은 여전히 당신을 살리고 있고 보호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욱 따뜻한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몸이 쉬고 싶다면 쉬게 해주세요. 움직임이 불편하다면 더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통증이 느껴질 때는 짜증 대신 다정함으로 다가가 주세요. 그건 몸이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든 몸이 인생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약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숨이 있는 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동받았던 노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멋졌던 이유는 젊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빛에서 평온과 지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준 세월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걸음에는 시간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3번. 모든 사람은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안부를 묻고 한때는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이가 어느 날부턴가 말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진 관계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나? 그 물음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우리를 데려가곤 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며 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고 역할이 다하면 조용히 떠나는 법이라고. 마치 계절이 바뀌고 물결이 흐르듯이 사람들 역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남 구례의 한 산사에서 수행 중이던 젊은 스님이 원로 스승인 도현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걸까요? 도현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사 옆에 섬진강 강가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물방울 하나하나는 끊임없이 흘러가며 머물지 않는다. 어떤 물방울은 한동안 나란히 흐르며 함께 춤추고 어떤 물방울은 금세 방향을 바꾸어 흩어져 버린다.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은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함께하고 또 어떤 이는 수십 년을 곁에서 걷기도 하지. 하지만 결국 모두는 각자의 길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지. 떠나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이라.
믿었던 우리의 집착이 더 큰 고통을 만들 뿐이야. 그제야 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동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이미 떠난 이들의 빈자리를 붙잡고 아파하기보다는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난 친구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웃으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건 그 인연이 시간과 거리를 넘어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 순간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을 빚었고 그 기억은 여전히 당신의 내면에 살아있습니다. 노화는 우리에게 관계도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인연은 저녁 노을처럼 천천히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떠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아름다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 지금은 곁에 없더라도 그 사람이 나눴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따뜻함은 당신의 가슴에 남아있고 지금의 당신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끊어진 인연을 붙잡고 아파하기보다는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보세요. 여전히 안부를 묻는 친구, 지나가다 웃으며 인사해주는 이웃,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손자. 그들과 함께하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연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나이가 몇이든 인생은 여전히 당신에게 연결의 순간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손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나간 인연은 미련 없이 보내고 현재의 관계는 따뜻하게 감싸고 다가올 인연은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지혜이며 노년의 품격입니다. 4번,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고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자신을 응시합니다. 피부는 더 부드러워지고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바뀌고 손등의 결은 점점 섬세해져 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주름은 감춰야 하고 흰머리는 염색해야 하며 어떻게든 젊음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늙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나이 든다는 것은 감춰여야 할 일일까? 혹시 그것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선물은 아닐까? 불교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결점 없는 겉모습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 그리고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얼굴의 주름은 결코 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이고 견뎌낸 하루하루의 흔적입니다. 휘어진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의 왕관입니다. 경북 영주의 작은 절에 살던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거울 속 자신이 점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성목 스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거울을 보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생기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흰머리와 주름뿐이네요. 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절 뒷마당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만개한 벚꽃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벚꽃 아름답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참 곱습니다. 그 다음 스님은 아주 오래된 소나무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껍질은 거칠고 가지는 구불구불 휘어 있었으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가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꽃은 아니지만 뭔가 고귀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린아이는 벚꽃만 아름답다. 여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소나무의 품격을 보게 되지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것임을. 당신이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젊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빛에서 평온함과 지혜가 느껴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뿜던 온기와 여유가 사람을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귀, 부드럽게 건네는 말투,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 아닐까요? 이제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여정입니다. 우리가 얼굴의 주름마다 이야기를 담고 은빛 머리카락마다 배운 교훈을 떠올린다면 그 모습은 그 무엇보다 빛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얼굴에는 나이에 걸맞은 빛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 수많은 고비를 지나온 사람만이 지닌 단단함,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여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화장품이나 염색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광채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멈춰보세요.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나누었던 사랑 쌓아온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단단히 엮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걸치세요. 마치 경험과 품격으로 짜인 아름다운 옷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름다움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5번, 당신은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때로는 자식까지도. 사랑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고 그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으며 어떤 준비도 그 이별의 아픔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은 단지 자리를 옮겼을 뿐 그들의 따뜻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 가르침,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했던 말을 전할 때, 그들의 친절을 이어갈 때 그들은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 전남 해남에서 살던 기생 출신의 여성 기송화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직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의 싸늘한 몸을 품에 안고 그녀는 해남의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돌을 닦던 대흥사의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오.
기송화는 새 희망을 안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어느 집도 죽음의 아픔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를 또 어떤 집은 아기를, 그리고 대부분은 어머니나 형제를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픔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언젠가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여정이라는 것을요. 당신도 분명 그런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등을 토닥여주던 어머니의 손길,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웃음소리, 혹은 조용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했던 한 친구의 조언. 그들은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있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아이제는 것이 아니라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슬픔의 이치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향기를 맡을 때 떠오르는 사람, 노래 한 소절에 떠오르는 얼굴, 문득 들리는 말투에 마음이 찡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그들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물리적인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흐르고 행동으로 이어지며 따뜻한 말과 작은 친절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별은 괴롭지만 동시에 소중합니다.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큰 상실이 있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을 원망으로만 품을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을 잃었는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과 나눌 수 있었던 시간 웃음, 사랑의 순간들을 소중히 떠올리는 것입니다. 노화는 더 많은 이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사랑을 품을 수 있었던 인생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를 이미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가슴이 무거워질 때면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며 베푸는 친절 속에 나누는 미소 속에,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속에 이미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한 그들은 당신의 일부로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매해 새겨지는 주름 희끗해지는 머리카락 점점 깊어지는 눈가의 표정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살아낸 날들의 흔적이며 배운 교훈이며 나누어온 사랑의 자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회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이 들지 말라고, 늙지 말라고, 젊음을 지켜야 한다고. 마치 세월을 거스르는 것이 곧 자랑이자 승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불교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짜 적은 노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변화를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나간 젊음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 세월이 주는 새로운 선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며 얻는 지혜, 인내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음미하는 능력은 결코 젊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불가피한 것을 거스를수록 마음속엔 후회와 불만만이 쌓이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평온함을 열어줍니다. 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모습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적으로 삼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껴안으시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만 머물며 아쉬움을 되뇌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오늘의 풍경을 찬찬히 바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받아들임을 택하고 감사함을 택한다면 노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까지 함께 나눈 이 5가지 지혜를 가슴에 담아 이 길을 두려움 없이 우아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리내어 웃고 마음껏 사랑하고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지혜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평온과 목적, 그리고 마음 챙김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화는 인생의 책을 덮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책장을 넘기는 일일 뿐이며 다음 장은 당신이 직접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예전보다 잘 안 보이기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휴대폰 화면의 글자가 흐릿하게 느껴지고 고개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눈을 가늘게 뜨고 혹시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렌즈를 닦아보기도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시력이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요. 그리고는 안경을 쓰거나 도수가 더 높은 안경을 처방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해마다 시력이 조금씩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모두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오늘은 시력을 어떻게 지지하고 지금 가진 눈의 힘을 최선으로 활용하며 가능하다면 안경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력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시력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력은 온몸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신의 생리작용 뇌기능, 혈액순환, 염증 반응 대사 균형 등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눈은 사실상 신경계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뇌와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고 척추를 움직이며 전반적인 신체와 뇌 건강을 지지하는 활동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시력도 그 뿌리부터 지지받게 됩니다. 안경처럼 시력을 도와주는 기술이 있다는 건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런 보조기구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시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 DKDI, 즉 다중인격장애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같은 몸을 가진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인격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놀라운 건 이 인격 변화가 단순히 성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체 생리 반응까지 함께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인격은 심각한 시력 저하를 가지고 있어 두꺼운 안경 없이는 앞도 잘 못 보지만 다른 인격으로 전환되면 갑자기 1,000년 이상의 시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관찰됩니다. 그것도 몇 초 사이에요. 눈도 바뀐 게 없고 뇌도 그대로입니다. 단지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 그 믿음만으로 신경계와 생리기능이 함께 전환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시력조차도 우리 몸의 생리 상태와 정신적 신념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주장은 충분히 뒷받침됩니다.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망막은 사실상 뇌 조직의 일부입니다. 망막은 빛을 감지하고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데 이 시신경은 뇌신경 2번, 즉 중추신경계와 바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거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신경계 자세, 근육, 혈류 흐름이 정밀하게 협응할 때 비로소 선명하게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무엇이 우리의 선명한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방해 요소 중 하나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은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키며 산화, 스트레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세포를 약화시킵니다. 여기에 혈당 조절 장애, 특히 제2형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혈관을 압박해 눈의 영양과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높은 코르티솔 수치 교감신경이 항상 우위에 있는 상태는 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며 이런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눈에 필요한 영양과 회복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눈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거의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위협은 바로 블루라이트, 청색광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이 빛은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망막에 자극을 줍니다. 게다가 흡연 구부정한 자세, 목과 어깨의 긴장 같은 습관들도 모두 시각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즉, 시력은 단지 안과 질환의 결과가 아니라 전신의 생리적, 신경적, 정서적 균형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눈에만 집중하지 말고 몸 전체를 다스리는 지혜가 시력을 지켜주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도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지요. 눈도 조직이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소와 혈액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원활하게 영양과 산소가 도달해야만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모든 기능들이 이 근육들의 작용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 는 말은 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눈 역시 꾸준한 자극과 운동,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눈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영양소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A, 오메가3 아연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망막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섬세한 황반 부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은 계란 노른자, 시금치, 케일,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하면 청색광, 블루라이트 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는 눈 건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DHA는 망막 조직의 51, 60, 60%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로 눈이 이미 그 자체로 DHA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DHA가 풍부한 대표 음식은 연어 가능하면 자연산 정어리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들이며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완화와 안구 건조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블랙커런트와 같은 짙은 보랏빛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모세혈관의 탄력과 강도를 높여주고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에 피로가 쌓이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참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쇠간, 소간, 이나, 대구, 간유 오일, 또 주목할 만한 음식입니다. 이들은 활성화된 형태의 비타민 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각막과 망막의 재생과 보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호박 같은 채소들도 좋지만 간에서 전환 없이 바로 흡수되는 형태의 비타민 A는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줍니다. 끝으로 아연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연은 비타민 A가 실제로 작용하게끔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특히 야맹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박씨, 양고기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선명한 시야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눈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눈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에너지, 그리고 혈류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몸 전체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눈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식탁 위에서 눈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력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눈 운동에 대해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운동들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연결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운동을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운동들은 눈이라는 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구조를 근본부터 강화해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근육 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정밀함과 지속력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잘 보이지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 원인이 바로 이 지속력 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으로는 두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손바닥에 생긴 열은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제 손을 둥글게 오목하게 만들어 눈 위에 살포시 덮어줍니다. 압박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빛이 차단되면서 외부 자극이 줄어들고 그 순간 우리의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여기에 깊고 천천히 숨 쉬는 호흡을 더해보세요. 이 조합은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편안함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부교감신경은 소화 회복 휴식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이 부교감신경을 점점 무디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 결과 눈은 쉽게 건조해지고 미세한 손상에도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10번 정도 눈을 깜빡여 보세요. 단순히 깜빡이는 게 아니라 눈을 살짝 감고 2초간 부드럽게 지그시 눌렀다가 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감고 조이고 다시 뜨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주세요. 이때 눈 안쪽에 생긴 압력은 눈심장 반사라는 흥미로운 신경 반응을 유도합니다. 눈 안의 압력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자극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동시에 눈 속 초점을 맞추는 두 개의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그중 하나는 수정체를 두껍게 만드는 근육으로
이 덕분에 눈은 더 둥글고 볼록한 형태를 만들어 빛을 망막 중심에 정확히 모읍니다. 또 하나는 동공을 줄이는 근육으로 이 작은 동공은 초점을 더욱 정밀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반대로 동공이 넓으면 빛이 퍼져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직접 눈을 조이고 풀어주는 이 동작을 해보면 대부분이 즉각적으로 초점이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 부교감신경 기능 자체가 튼튼해집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몸이 편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더 잘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경험.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두운 곳에 있으면 생존을 위해 우리 몸은 동공을 자동으로 확장시킵니다. 넓어진 동공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지만 정작 선명한 초점을 맞추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감정 상태와 빛의 조건이 눈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 바로 이 점이 시력을 위한 몸 전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눈 운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눈동자를 여러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오직 눈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리를 고정한 채로 눈동자만을 천천히 움직이며 눈 근육의 정밀한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위아래로 천천히 눈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눈만 위로 다시 아래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만 이 운동은 천천히 해야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눈과 뇌 사이의 정밀한 연결을 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고개는 그대로 두고 눈만 왼쪽으로 다시 중앙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도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임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수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각선 방향입니다. 오른쪽 위를 바라봤다가 왼쪽 아래로 천천히 이동하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왼쪽 위를 보고 오른쪽 아래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대각선 움직임은 눈 근육을 사방으로 고르게 자극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눈동자로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훈련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린 후 반시계 방향으로도 부드럽게 회전시킵니다. 이때 눈 주변 근육뿐 아니라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까지 함께 자극받게 됩니다. 이 운동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눈 근육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뇌 사이의 연결 신호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눈 주위의 혈류도 증가하게 되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운동이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눈 근육은 작지만 민감해서 무리하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처음에는 1분 내외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에 2-3번씩만 천천히 반복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눈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 순간 눈이 덜 피로하고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단순히 눈의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연결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눈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근육이 눈의 다양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쪽과 바깥쪽을 담당하는
내직근과 외직근이 함께 작용하면 눈이 좌우로 움직이고 위쪽이나 대각선 방향을 보려면 또 다른 근육들이 필요해집니다. 심지어 눈을 회전시키는 근육도 따로 존재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눈 근육이 각각 다른 신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근육이 뇌줄기, 즉 뇌 바로 아래에 있는 뇌간의 특정 부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아령을 들듯이 눈 근육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결국 뇌간에 위치한 운동, 신경핵을 자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3번 뇌신경, 즉 동안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기능도 함께 담당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의 중심부가 바로 이 동안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안신경은 두 가지 중요한 핵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에딩거 베스트팔 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동적인 초점 조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디를 볼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볼지, 왼쪽을 볼지, 위를 볼지, 아래를 볼지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3번, 4번, 6번 뇌신경이며 이들은 눈 바깥의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외안근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초점을 맞추거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 즉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내양은 조절 기능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기능이 서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겹쳐져 있는 영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뇌세포는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불이 켜지듯이 작동하지만 혈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은 더 넓고 퍼지는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 신경핵을 자극하면 그 옆의 자율신경 영역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 단순히 운동신경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자율신경 기능까지도 간접적으로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 운동들이 단순한 근육 훈련을 넘어 초점 기능과 부교감 신경 기능을 함께 향상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낳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결국은 우리의 시력 집중력, 심지어 몸의 안정감까지도 함께 회복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시력 운동은 근거리, 원거리, 초점 훈련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어디를 볼지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초점을 어떻게 맞출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시각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이 훈련은 처음에는 하루에 1분 정도 익숙해지면 2, 3분 정도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활용하셔도 되고 주머니에 있는 작은 물건을 이용해도 됩니다. 손가락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도구인이 가장 편리하겠죠. 물체를 눈앞에서 약 25cm 정도 떨어진 곳에 둡니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말고 본인이 또렷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점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를 몇 초 동안 바라보되 억지로 빨리 넘기려 하지 말고 시선을 고정한 채로 천천히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밖이나 방 안에서 가장 먼 곳 또는 가능하면 야외로 나가 6m 이상 떨어진 물체나 지평선을 바라보세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눈 근육이 조금 긴장되고 먼 곳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며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거리와 원거리를 번갈아가며 천천히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시선은 가까운 곳과 먼 곳 사이를 오가며 집중과 이완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선모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그 근육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선모체 근육은 고리처럼 생긴 근육으로 수축하면 작아지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이완되면 다시 얇아지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정체가 자연스럽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데 이 유연성이 바로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며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 즉 부교감 신경의 중심이 되는 에딩거 베스트팔 핵을 자극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눈으로 어디를 볼지 선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내부 시스템까지도 함께 활성화시키는 셈입니다. 결국 이 훈련은 단순히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눈 안의 수정체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이 얼마나 섬세하고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선모체 근육이 수축하면 실처럼 연결된 작은 섬유들이 풀리며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근육이 다시 이완되면 이 섬유들이 당겨지면서 수정체는 얇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야지 하고 억지로 힘을 준다고 해서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정체는 스스로 이완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두꺼워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연성과 자연스러운 회복력, 그리고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길러지는 반응성은 결국 우리가 맑고 또렷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력 운동은 이기-이의-이시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눈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는 습관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20분마다 한 번씩 6m 이상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짧은 습관이 눈의 피로를 줄이고 뇌를 쉬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책 같은 근거리 물체를 오랜 시간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이 간단한 훈련이 눈 근육과 뇌에 잠깐의 휴식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눈 운동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운동을 할 때처럼 숨이 차거나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을 들인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근육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근육은 물리적인 긴장과 반복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강화됩니다. 반면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실제로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눈 근육을 이용한 시각 운동은 다리 근육을 단련하는 것보다 뇌에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눈을 움직일 때 뇌는 단순한 한 부위가 아닌 여러 신경핵과 대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망토 소녀 이야기에서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는 뇌 속에 존재하는 호문쿨루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문쿨루스는 우리의 감각과 운동 기능이 뇌의 어느 영역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눈과 손이 대뇌 피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눈 운동 하나만으로도 뇌의 방대한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깨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움직이면 뇌간에 존재하는 여러 신경핵들이
즉시 반응하게 되고 이 반응은 다시 대뇌의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로 이어지며 뇌 전체가 순식간에 활발히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작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근육을 단련할 때는 통증이나 피로감을 바로 느낄 수 있지만 눈 근육이나 뇌의 활성화는 그런 자각이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리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훈련 후에도 개운함과 명료함이 느껴지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훈련을 통해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대부분은 그렇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의 선명도, 향상 눈의 피로, 감소 집중력의 향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 변화는 비교적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아주 어릴 때부터 고도 근시를 겪어온 경우나 안구의 형태적 이상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신경계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시력을 지키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듯이 눈 운동 역시 눈과 뇌 전체의 활력을 유지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은 그에 대한 보답을 확실히 줄 것입니다. 5번째 시력 운동은 목과 등 상부의 가동성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고개 돌리기와 같은 단순한 동작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좋은 자극이 됩니다. 먼저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 끝까지 돌리고 다시 왼쪽 끝까지 돌려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빠르게 휙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주면 이 간단한 동작이 전혀 다른 운동으로 바뀝니다. 고개를 돌릴 때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해보세요. 그러면 눈은 앞을 응시하면서도 목은 좌우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뇌는 복잡한 명령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죠. 왜냐하면 고개가 한쪽으로 움직이면 눈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엄청난 신경계에 협응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목을 기울여 보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귀를 어깨 쪽으로 가져가듯 좌우로 기울여 보세요. 이건 측면 굴곡이라 불리며 목의 옆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리고 다시 천천히 뒤로 젖혀보는 정울과 신전 동작도 추가해보세요. 하지만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동작은 측면 기울이기와 앞으로 숙이기를 하나로 결합한 복합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그대로 앞으로 살짝 숙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 근육뿐만 아니라 등 윗부분까지 자극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어깨 롤링도 매우 유익합니다. 말 그대로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인데 앉은 자세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자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등을 대고 눕거나 의자에 앉아 상체를 뒤로 기대어 등 상부의 신전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가동성 운동들이 단지 뻐근함을 풀어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목과 어깨 주변에는 시각신경과 깊이 연결된 뇌간의 핵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과 등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눈과 관련된 신경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도 깊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고 혈류가 늘어나면서 뇌와 근육, 눈까지 고르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눈의 피로뿐 아니라 뇌 전체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시력이라는 것도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눈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하지만 강력한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배운 눈 운동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몇 번만 따라 해봐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영구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과 뇌는 반복을 통해서만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적게 자주라는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의욕이 넘쳐서 너무 오래 하거나 어지러울 때까지 반복하시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은 정말 짧게, 아주 짧게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두 분 많아야 3-4번만 반복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뇌가 부담 없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좋아하는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뇌는 근육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근육은 무리하면 금방 피로를 느끼고 쉴 시간을 요구하지만 뇌는 피로를 바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한계를 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피곤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건 이미 뇌가 과부하된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멈추고 휴식을 주세요. 반대로 너무 조금씩 자주 해주는 건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몇 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하면 뇌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점점 더 잘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운동들을 실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시력이 좋아져 안경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째는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지금 쓰는 안경으로도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시력 저하의 속도가 확연히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한 1달 가능하면 2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신 뒤에 몸의 변화를 관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보고 당근 먹으라며 나 1번 먹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 운동이나 식습관, 그리고 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봤다고 해서 금방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익숙해져야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면 반드시 보답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또 다른 영상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요. 눈과 뇌, 그리고 몸의 모든 연결고리를 진짜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건강한 눈과 건강한 삶,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